사씨 형제들의 목소리에 걸음을 잠시 멈췄던 무수문을 향해 황용이 어서 가라고 손짓했다. 비록 사씨 형제가 곽양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왔다고는 하지만 사람 일이란 무슨 일이 일어날지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것 아닌가. 아무 일도 생기지 않으면 다행이지만 혹시라도 무슨 일이 생긴다면 준비 없이 당하는 것보다는 미리 대비해 두는 게 낫다고 생각했다. 무수문은 즉시 말등에 올라타 궁수를 데리러 갔다. 곧이어 궁수대가 도착하자 곽정은 그들을 교장 옆에 배치시켰다. 궁수들의 배치가 막 끝났을 때 호랑이 가죽을 걸친 한 남자가 100마리의 호랑이를 이끌고 대교장에 도착했다. 바로 백액상군 400이었다. 100마리의 호랑이는 질서정연하게 줄을 서서 땅바닥에 엎드렸다. 뒤이어 광견자 사중맹이 100마리의 표범을 이끌고 도착했고 청갑사왕 사숙강은 100마리의 사자를 데리고 왔다. 또 대력신 사계강은 100마리의 코끼리를 이끌고 왔으며 팔수선원 사소첩은 100마리의 큰 원숭이를 이끌고 교장 주위에 정렬했다. 사씨 형제가 데려온 맹수들은 끊임없이 낮은 소리로 울부짖었다. 그러나 질서정연하게 늘어서서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었다. 대교장에 모인 사람들은 모두 산전수전을 다 겪은 강호인들이었지만 이렇게 많은 맹수를 한꺼번에 본 적은 없는지라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사씨 형제들은 각자 가죽 포대를 하나씩 들고 곽양에게 다가가 허리를 굽혀 인사했다. 낭자의 생일을 축하드립니다. 100세까지 장수하시고 모든 소원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그러자 곽양도 일어나 예를 갖추었다. 감사합니다. 사삼숙 몸은 좀 어떠세요? 사오숙 가슴의 상처는 다 나았나요? 사숙강과 사소첩이 동시에 대답했다. 덕분에 좋아졌습니다. 400이가 5개의 포대를 가리키며 말했다. 이것은 신조엽께서 낭자에게 보내는 첫 번째 선물입니다. 그 말에 곽양이 활짝 웃으며 선물이 뭐냐고 물었다. 이 선물은 신조엽께서 700여 명의 고수를 데리고 얻어낸 것입니다. 이 선물을 마련하기 위해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그러곤 손에 들고 있던 가죽 포대를 열어 보였다. 가죽 포대 안을 들여다본 곽양은 깜짝 놀랐다. 이건 사람의 귀가 아닌가요? 400이가 말했다. 그렇습니다. 5개의 포대 안에 2000개의 귀가 들어있습니다. 모두 몽골 군사의 것입니다. 그러나 곽양은 이게 무슨 뜻인지 얼른 이해하지 못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의 귀를 왜 제게 선물로 보냈죠? 듣고 있던 곽정과 황용이 자리에서 일어나 400위에게 다가갔다. 먼저 곽정과 황용은 사씨 형제에게 예를 표하고 포대 안을 들여다보았다. 그리고 조금 전 척후병의 보고를 되새겨보았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어떻게 된 일인지 짐작할 수 있었다. 사대영, 당주와 등주의 몽골군을 섬멸시킨 사람이 바로 신조엽입니까? 그 물음에 400이가 답했다. 신조엽께서는 오늘이 곽양낭자의 생일인데 그런 좋은 날에 몽골군이 침범해 낭자를 놀라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하시면 강호의 고수들을 이끌고 선봉대를 전멸시키셨습니다. 그 말에 곽정의 얼굴빛이 환해졌다. 신조대엽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제가 직접 뵙고 양양의 백성을 대신해 감사 인사를 올리고 싶습니다. 최근 10여 년 동안 곽정은 몽골군에 대항해 성을 지키느라 강호의 일에는 관심을 기울일 여유가 없었다. 그동안 양과는 이름을 숨기고 신조엽이라는 벼로로 강호를 누볐다. 그러니 양과가 바로 신조대엽이라는 사실을 곽정이 모르는 것도 무리는 아니었다. 400이가 대답했다. 신조엽께서 말씀하시기를 자신은 곽대엽과 곽부인의 후배이니 먼저 찾아뵙고 인사를 드리는 게 마땅하나? 따님의 생일 선물을 장만하느라 바빠서 먼저 찾아뵙고 인사드리지 못함을 용서해달라 하셨습니다. 그때 멀리서 누군가가 큰 소리로 외쳤다. 서산 일굴기가 신조엽의 명을 받들어 곽양낭자의 생일을 축하드리러 왔습니다. 매우 가늘고 날카로운 목소리가 끊어질 듯 들려왔으나 사람들은 모두 똑똑히 알아들을 수 있었다. 곽정은 첫 번째 선물로 너무나 큰 것을 받았던지라 급히 일어나 이들을 맞이했다. 찾아주셔서 영광입니다. 두껍고 우렁찬 목소리가 멀리까지 울려 퍼졌다. 곽정이 대교장 입구로 걸어나가자 황용이 곽정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걸으며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신조엽이 누군지 아세요? 그러자 곽정이 고개를 갸웃하며 물었다. 당신은 신조엽이 누군지 아는 거야? 바로 양과예요. 그 말에 곽정은 잠시 놀라서 멍해 있다가 이내 활짝 웃었다.
대단하군. 정말 대단해. 과가 이렇게 큰 공을 세우다니 우리 송나라의 복이로구나. 두 번째 선물은 뭘까요? 글쎄, 내가 그 아이 생각을 어찌 알겠어. 당신 생각에는 뭘 것 같아? 그러나 황용은 고개를 저었다. 이번엔 저도 잘 모르겠어요. 황용은 양과가 양양을 위해 큰 공을 세웠으면서도 계속해서 곽양을 위해서 그랬다고 말하는 게 마음에 걸렸다. 그녀가 생각하기에 양과는 아직 곽정 부부와 곽부에 대한 원한이 풀리지 않은 것 같았다. 잠시 후 장숙이 번희롱이 나머지 8기를 이끌고 대교장에 도착했다. 의들은 먼저 곽정 부부에게 예를 갖춘 후 곽양에게 다가갔다. 생일 축하드립니다. 만수무강하시고 홍복을 누리십시오. 곽양이 고맙다고 인사하자 서산 일굴기는 각기 손에 들고 있던 나무 상자를 하나씩 내려놓았다. 그걸 보고 곽양은 혹시라도 첫 번째 예물처럼 끔찍한 물건이 들어있을까봐 겁이 났다. 이상한 물건이면 절대 열지 마세요. 그러자 대두기가 웃으며 말했다. 이번엔 아주 예쁜 선물이랍니다. 번희롱이 상자를 열자 그 안에는 큰 유성 폭죽이 들어있었다. 번희롱이 바로 폭죽에 불을 붙여 쏘아 올렸다. 그러자 하늘로 날아오른 폭죽이 터지면서 화려한 불꽃이 사방으로 흩어지더니 공짜를 만들었다. 그걸 보고 곽양이 박수를 치며 좋아했다. 그 다음은 조사기가 상자를 열어 폭죽을 터뜨리자 이번에는 축자가 만들어졌다. 뒤이어 서산 일굴기가 하나씩 상자를 열어 폭죽을 터뜨리자 공축과기고랑다복다수라는 글자가 만들어졌다. 글자의 색깔이 각각 달라 화려하고 아름답기 그지없었다. 허공을 밝게 수놓은 글자는 한참 후에야 사라졌다. 대교장에 모인 사람들이 일제히 환호성을 내지르며 갈채를 보냈다. 이 폭죽은 항구진에서 매우 유명한 장인인 황일포가 만든 것으로 그 기술이 매우 뛰어났다. 막 허공에 수놓은 글자들이 사라질 무렵 북쪽 하늘에서 유성이 떠올랐다. 대교장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이었다. 뒤이어 좀 더 먼 북쪽에서 또다시 유성이 떠올랐다. 그걸 보고 황용은 생각했다. 봉화처럼 무언가 신호를 주고받는 것 같은데 대체 무슨 속셈일까? 분명한 건 이번에 보낸 선물은 양이에게만 보여주려고 한 건 아니라는 거야. 황용은 개방의 제자들에게 지시의 술상을 마련하게 하고 사시 형제와 서산 일굴기를 대접했다. 그런데 술이 한숨배 돌기도 전에 멀리 북쪽에서 우레와 같은 소리가 들려왔다. 사시 형제와 서산 일굴기가 이 소리를 듣더니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나 목청 높여 환호했다. 신조엽께서 성공했구나, 성공했어. 모두들 의아한 눈초리로 이들을 바라보았다. 대두기가 북쪽을 가리키며 환호를 질렀다. 날이 완전히 저문 뒤였는데도 북쪽 하늘 끝에서 어슴풀의 붉은 빛이 비쳤다. 그걸 보고 황용은 깜짝 놀라면서도 얼굴빛이 밝아졌다. 남양에 불이 났구나. 곽정도 무릎을 치며 소리쳤다. 맞아, 남양이야. 황용이 번희롱을 바라보며 말했다. 자세히 좀 말씀해주세요. 그 말에 번희롱이 대답했다. 이건 신조엽께서 곽양 낭자께 드리는 두 번째 선물입니다. 바로 몽골의 20만 대군이 먹을 군량미를 모조리 불태운 것이지요. 황용은 이미 어느 정도 짐작은 했지만 번희롱에게 직접 듣고 나니 기쁨을 감출 수가 없었다. 황용과 곽정은 서로 마주보며 활짝 웃었다. 몽골 대군은 양양을 공격하면서 남양을 군량의 집산지로 삼았다. 수년 전부터 몽골군은 남양에 대규모 곡식 창고를 짓고 사방에 쌀과 보리 그리고 건초 등을 가져다 비축했다. 옛말에 군대가 움직이기 전에 군량이 먼저 움직인다고 했다. 그러므로 남양은 몽골군의 명맥을 쥐고 있는 곳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게다가 몽골군은 기마병이 주력이었기에 날마다 대량의 건초가 필요했다. 곽정도 이를 잘 알았기에 그동안 여러 차례 군사를 보내 남양을 치려했으나 몽골군의 방비가 워낙 철저했기에 번번이 실패했었다. 그런데 뜻밖에도 양과가 단 한순간에 남양을 불태워버린 것이다. 곽정은 북쪽의 불길이 점차 거세지는 걸 보고 걱정이 되어 번희롱에게 물었다. 남양을 공격한 사람들은 어찌 되었습니까? 우리가 가서 도와줘야 하는 게 아닙니까?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별 탈 없을 겁니다. 신조엽께서 성인사태, 인주자, 장일맹, 백초성과 같은 무림 고수 300여 명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남양성을 지키는 몽골 군사들은 그들의 상대가 되지 못합니다.
그 말을 듣고 곽정은 무언가를 깨달은 듯 고개를 끄덕이며 황용을 바라보았다. 역시 그랬군. 과가 여러 고수를 양양 주변으로 집결시킨 건 이런 큰 공을 세우기 위함이었어. 번희롱이 말을 이었다. 우리가 알아본 바로는 몽골군은 화포로 양양을 공격하려 했습니다. 남양성의 지하에는 수십만 근의 화약이 보관되어 있더군요. 우리의 축포와 유성이 터지면 남양성에 잠입해 있던 고수들이 동시에 움직여 먼저 식량을 불사르고 화약에 불을 붙이기로 했습니다. 이제 몽골군은 오래 버티지 못할 겁니다. 곽정과 황용은 기쁜 얼굴로 서로를 마주보았다. 두 사람은 젊었을 때 태무친을 따라 서정에 나선 적이 있기 때문에 몽골군의 화포 공격이 얼마나 무서운지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화약과 철포를 구하기가 쉽지 않아 그동안 몽골군은 여러 차례 양양을 공격하면서도 화포를 사용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번에는 몽가 황제가 친히 남정에 나섰기 때문에 가장 위력 있는 무기를 사용할 계획이었다. 만약 양과가 화약을 없애버리지 않았다면 양양성의 군민은 큰 재난을 면치 못했을 것이다. 이는 2,000명의 선발대를 전멸시킨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큰 공이었다. 군량 공급이 제대로 되지 못하면 몽골군은 오래 버티지 못하고 물러나야 할 것이다. 곽정 부부는 사시 형제와 서산 일굴기를 향해 연신 감사의 뜻을 표했다. 저희는 그저 신조엽께서 시키는 대로 한 것일 뿐입니다. 저희에게 감사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멀리서 화약 터지는 소리가 계속해서 들려왔다. 잠시 후 소리가 조금 강하게 들리는가 싶더니 땅이 흔들리는 것 같은 큰 충격이 느껴졌다. 번희롱이 웃으며 말했다. 가장 큰 화약고가 폭발한 모양입니다. 그 말에 대교장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환호성을 지르며 서로 축배를 들었다. 모두들 입을 모아 신조엽의 공로를 칭찬했다. 그러나 한 사람만은 그러지 못했으니 바로 곽부였다. 곽부는 남편이 여러 고수들을 물리치고 개방의 방주 자리를 차지하게 되어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런 일이 생기니 기분이 좋지 않았다. 비록 몽골군의 선봉대가 전멸하고 화약고와 곡식창고가 불탄 건 더없이 기쁜 일이었지만 한편으론 서운하고 불편한 마음을 어찌할 길이 없었다. 폭죽으로 허공에 쓴 글씨 때문에 사람들은 이게 다 동생 덕분이라 생각했다. 게다가 사시 형제와 서산 일굴기가 이 모든 일이 동생을 위한 선물이라고 하니 곽부는 상대적으로 더욱 초라해지는 기분이 들었다. 안 그래도 양과를 싫어하는 곽부는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었다. 한편 양 장로는 야율제와 곽부 옆에 앉아 있었다. 그는 모든 사람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데 유독 곽부만이 어두운 표정을 짓고 있는 걸 보고 그 이유를 짐작했다. 어이쿠 이런. 제가 늙어서 깜빡했군요. 몽골군이 당했다는 소식에 기쁜 나머지 그만 오늘의 중요한 행사를 잊고 있었습니다. 양 장로는 단 위로 올라가 큰 소리로 말했다. 여러분, 몽골군이 크게 당했다니 이는 분명 기쁜 소식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또 한 가지 기쁜 일이 있습니다. 바로 야율 대영이 여러 고수를 물리치고 우리 개방의 방주가 되신 일입니다. 혹시 이의가 있으면 지금 말씀해 주십시오. 양 장로가 세 차례 물었으나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그러자 양 장로가 야율제를 단 위로 불렀고 야율제는 단 위로 올라가서 사방을 향해 폭권의 예를 갖추었다. 그런 다음 막 몇 마디 인사말을 하려는 순간 갑자기 누군가가 큰 소리로 외쳤다. 목소리의 주인공은 개방의 제자인 것 같았다. 잠깐, 제가 감히 여쭙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야율제가 대답했다. 얼마든지 물어보십시오. 그러자 개방 제자들 중 한 사람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야율 대영의 부친께서는 몽골에서 재상을 역임하신 바 있고 대영의 형님께서도 몽골의 고관이셨습니다. 몽골은 우리 개방의 적인데 어찌 야율 대영이 우리 개방의 방주가 될 수 있단 말입니까? 그 말에 야율제가 다소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선친께서는 몽골 황후에 의해 독살되셨습니다. 형님 역시 몽골인에 의해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 후 저는 어머니와 누이를 데리고 남조로 도망쳐 난민이 되었습니다. 몽골의 폭군은 저의 불공대천의 원수입니다. 그 말에 야율제에게 질문을 던진 개방 제자가 코웃음을 쳤다. 말씀은 그렇게 하십니다만 부친의 사인도 매우 애매하고 독살되셨다는 것도 그저 소문에 불과할 뿐 확증은 없지 않습니까? 또한 대영의 형님께서는 법을 어기고 벌을 받으신 것이니 당연한 결과라 할 수 있지요.
그러나 우리 개방은 대대로. 그때 곽부가 끼어들었다. 곽부는 남편이 공격당하는 모습을 보고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 큰 소리로 말했다. 대체 당신은 누구요? 누군데 감히 함부로 짓거리는 것이오? 자신 있다면 단 위로 올라가서 이야기하시오. 그러자 그 거지가 고개를 쳐들고 큰 소리로 웃어젖혔다. 하하하. 좋소 좋아. 남편이 방주가 되기도 전인데 방주 부인의 위세가 참으로 대단하시오. 거지는 몸이 잠깐 휘청거리는가 싶더니 금세 단 위에 올라섰다. 그 모습만 봐도 경공술이 얼마나 뛰어난지 알 수 있었다. 모두들 그의 경공 실력에 깜짝 놀라는 눈치였다. 수천의 눈길이 모두 그 거지에게 쏠렸다. 무공이 대단한데 대체 누구지? 거지는 때가 꾀재재하게 묻은 낡고 헐렁한 옷을 입고 손에는 술잔 굵기의 철장을 들고 있었다. 헝클어진 머리에 누렇게 뜬 얼굴에는 크고 작은 상처 자국이 나 있어 굉장히 험악해 보였다. 허리에 찬 매듭이 5결인 것으로 보아 개방의 5결 제자인 듯했다. 그의 외모가 매우 기괴했기에 개방의 제자들은 당연히 그가 누군지 알고 있었다. 그의 이름은 하사아로 평소 매우 과묵하고 자기 주장을 내세우지 않는 사람이었다. 여러 해 동안 묵묵히 개방을 위해 일해온 공으로 점차 지위가 상승해 지금은 5결 제자가 되었다. 그러나 무공이 평범했기에 아무도 그를 주시하지 않았고 모두들 그가 5결 제자까지 오른 게 그의 한계라고 여겼다. 그런데 그 평범하던 하사아가 감히 야율제에게 도전할 뿐만 아니라 이렇듯 뛰어난 무공을 숨기고 있었다니 개방의 제자들은 모두 깜짝 놀라고 말았다. 하사아는 비록 평범한 사람이기는 했으나 외모가 워낙 기괴해서 한 번이라도 그를 만난 적이 있는 사람이라면 절대로 잊을 수가 없었다. 그 때문에 야율제 또한 그를 잘 알고 있었다. 하형께서 무슨 가르침을 주시려는지요? 그 말에 하사아가 냉소를 지었다. 제 주제에 감히 가르침이라니요? 다만 2가지 일을 여쭤볼까 합니다. 무엇입니까? 첫 번째, 우리 개방은 전대와 후대가 방주를 교체할 때 타구봉을 징표로 삼습니다. 그런데 오늘 새로 방주 자리에 오르실 야율 대형께서는 우리 개방의 보물인 타구봉이 어디에 있는지 아시는지요? 하사아의 말에 개방의 제자들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야율제가 침착하게 대답했다. 노방주께서 간사한 적의 손에 목숨을 잃었고 그때 타구봉도 적에게 빼앗겼습니다. 의는 우리 개방의 수치라 할 수 있지요. 무릇 개방의 제자들이라면 책임을 지고 반드시 타구봉을 되찾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야율제의 말에 하사아가 코웃음을 쳤다. 2번째 질문은 야율 대형께서 노방주에 복수를 할 의사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러자 야율제가 단호하게 대답했다. 노방주는 곽도에게 살해되었습니다. 의는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고 모든 무림 사람이 이 일로 분개하고 있습니다. 여러 날 동안 곽도의 행방을 뒤쫓고 있으나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 끝까지 모두 뒤지는 한이 있더라도 꼭 그자를 찾아내어 노방주를 위해 그리고 우리 개방을 위해 복수할 것입니다. 그 말에 하사아가 코웃음을 쳤다. 그렇군요. 이제 방주 선정이 왜 성급한 것인지 그 이유를 말하겠습니다. 그 첫째는 타구봉을 되찾지 못했고 둘째는 노방주의 복수를 아직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개방의 가장 중요한 2가지 일을 해결하지도 못했으면서 야율 대형께서는 방주가 될 생각만 하고 계시군요. 전곡을 찌르는 하사아의 말에 야율제는 뭐라 대답할 말이 없었다. 옆에서 가만히 지켜보던 양장로가 나서서 상황을 수습하려 했다. 하사아의 말에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10만이 넘는 개방의 제자들이 힘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서는 반드시 새로운 방주가 필요합니다. 타구봉을 되찾고 복수를 하는 건 말처럼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 긴 시간이 필요한 일이란 말이지요. 그리고 그 2가지 일을 해결하기 위해 이를 주도할 사람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서둘러 방주를 세우려는 이유도 바로 그 때문이 아닙니까? 그러자 하사아가 고개를 저었다. 양 장로의 말씀은 크게 잘못되었습니다. 양 장로는 개방의 4대 장로 중 수석 장로였다. 사실상 노방주가 죽은 후 개방의 모든 일은 그가 도맡아 처리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런 그에게 겨우 5결 제자가 공개적으로 말대꾸를 하니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었다. 결국 양 장로는 버럭 화를 내고 말았다. 대체 뭐가 틀렸단 말이냐? 그러자 하사아가 양 장로를 빤히 쳐다보며 말했다.
저는 타구봉을 되찾은 사람, 즉 곽도를 죽여 노방주의 원수를 갚은 사람을 우리 개방의 방주로 추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공을 겨뤄 개방의 방주를 뽑자니 그게 말이 된다고 보십니까? 만약 곽도가 갑자기 여기 나타났다고 칩시다. 무공이 가장 강한 사람을 방주로 삼을라 치면 곽도의 무공이 야율 대형보다 뛰어날 터인데 그렇다면 곽도를 방주로 삼아야 한단 말씀입니까? 그 말에 개방의 제자들은 서로 얼굴을 마주 보았다. 하사의 말에 일리가 있었다. 그때 곽부가 담 밑에서 소리를 질렀다. 말도 안 되는 소리. 당신 말은 곽도가 우리 야율 오빠보다 강하단 말이에요? 그러자 하사가 냉소를 지었다. 야율 대형의 무공이 강하기는 하나 그렇다고 천하무적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비록 개방의 5결 제자에 불과하지만 제 무공도 야율 대형보다 못하지는 않습니다. 곽부는 그러지 않아도 그의 무례한 태도 때문에 화가 났었는데 잘됐다 싶었다. 야율 오빠, 저 무례한 놈에게 한 수 가르쳐주세요. 하사가 냉랭한 말투로 말했다. 개방의 사무는 방주와 사대 장로만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 방주 부인은 그런 권한이 없지요. 하물며 야율 대형께서는 아직 방주가 되신 것도 아닌데 부인께서는 무슨 권한으로 개방의 제자를 함부로 대하시는 겁니까? 그 말에 곽부는 무안한 나머지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 이런 무례한 자가. 하사는 더 이상 곽부를 상대하지 않고 양 장로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양 장로, 만약 야율 대형을 이기면 제가 개방의 방주가 되겠군요. 그렇죠. 누군가 타구봉을 되찾고 복수를 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를 방주로 추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양 장로는 갈수록 분수를 모르는 그의 말에 화가 치밀었다. 누구든지 무공이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지 못하면 개방의 방주가 될 수 없소이다. 물론 타구봉을 되찾지 못하고 노방주의 원수를 갚지 못하면 개방의 방주 자격이 없는 셈이요. 야율 대형이 우리 개방의 방주가 되시면 이 두 가지 일을 해결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야율 대형이 하사제를 이기지 못하면 어찌 우리 개방의 방주가 될 수 있겠습니까? 양 장로의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감히 야율 대형께 한 수 배운 후 가서 타구봉을 되찾고 노방주의 원수를 갚아야겠군요. 하사의 말은 야율제를 이길 자신이 있다는 뜻이었다. 야율제는 원래 차분하고 신중한 사람이었다. 그러나 이런 말을 듣고도 가만히 있을 사람은 아니었다. 제가 비록 제주가 미천의 방주 자격을 갖추지 못한 건 사실이나 하형께서 한 수 가르쳐 주시겠다니 거절할 수가 없군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